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나누는 리더, 생각을 이끄는 리더, 리더피아 생각포럼과 서울특별시 산하 사단법인 경제공동체 위코노믹스의 송년포럼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벌써 연말이 되었는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패션모델 나현정이고요. 위코노믹스 홍보소통위원장과 한양대학교에서 교수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말에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게 해주신 우리 리더피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어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모두가 리더되는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는 리더피아 유승용 대표기자의 한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나 좀 벌써 나오긴 한 못하네. 안 맞네. 제가 오늘 1인 한 3, 4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요즘 참 여기 계신 CEO 사업가분들 사업하기 힘드시죠.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고 또 구성원들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서 성과 내기 힘들고 그렇다고 나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뭐 다 같은 심정일 것 같은데 제가 나오니까 자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30석 딱 준비를 했는데요. 송년 포럼이고 해서 저희는 이미 이쪽 그 테이블은 1시간 전에 오신 분들 있어서 이미 와인을 깠어요. 이렇게. 그래서 와인을 까셔도 됩니다. 네, 오늘 뭐 기존에 해왔던 우리 생각포럼 이렇게 약간 그런 격식 없이 송년 포럼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송년이 돼서 또 우리 그 생각포럼 생각을 계속 해왔고 또 오늘 서울시 산하의 위코노믹스 함께하는 또 그런 자리라서 우리가 인사이트 하나 또 얻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2개를 얻고 갑니다. 오늘 2분이 이제 인사이트를 주시기 때문에 생각식당 김우정 대표님과 선주 브레인센터 이경현 대표님 2분이 지금 저희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와인도 맛있게 마시면서도 또 머릿속에 생각도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위코노믹스라고 또 서울시 산하의 사단법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조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짧지만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어쨌든 송년 이렇게 오늘이 12월 12일이라서 역사적인 날이긴 한데 이 역사적인 날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영화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오늘 좀 뜻깊은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용 대표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리더피아 생각포럼과 위코노믹스를 이끌고 계신데요. 두 기관 모두 기업 CEO, VIP 등 대한민국 리더들의 올바른 생각을 나누고 이끄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포럼은 국내 유일의 리더십 전문 미디어 리더피아와 리더TV가 매달 개최하는 기업 CEO, VIP 등 비즈니스 리더들의 생각력과 통찰력을 향상을 위한 프리미엄 멤버십 포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제공동체 위코노믹스와 공동으로 송년 포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인사이트 미니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우정 생각식당 대표님과 이경영 성준 브레인센터 대표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2부는 리더스 생각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부는 회원들의 생각 스피치와 기대하고 계시는 럭키 드로우 등도 꾸며져 있습니다. 네,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인사이트 미니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분이 출연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김우정 생각식당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비받은 김우정입니다. 어저께까지 15분
15분 하라고 했다가 상황 보고 이게 된다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고요. 하다가 여러분 표정이 굳어지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금 저는 영화 극장 그 노량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극장에 분위기 진짜 올 것 같다. 오늘이 또 서울예고 12.12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날 맞춰서 노량이 개봉한 것 같습니다. 경쟁작이긴 하니까요. 오늘 되게 심장에 울림을 받고 왔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도 영화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 춘사국제영화제라는 영화 이제 총감독 장관까지 하고 대종상이라는 영화 시상식의 총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영화 좋아했어요. 그 영화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 생각포럼이 이 대표님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생각포럼? 2년 됐습니다. 그러면 주도권은 저에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식당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생각식당이고. 저희 상표 등록했어요. 네, 저도 했습니다. 생각이란 말이 한자일까요? 한글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한글이에요. 생각은 한자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획자로 25년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2018년쯤에 영화 제작을 좀 해보자. 제 평생의 꿈이 제가 하고 싶었던 영화를 만드는 거라 영화를 만들어 보자 하고 영화사를 차리고 열심히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하던 회사를 물려줬고 회사지만 이제 월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영화를 하면 누가 월급을 안 줘요.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이 떨어지면 사실 쫄쫄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좀 고정 수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잘하는 걸 팔아야 되는데 제가 잘하는 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기획자니까. 그러면 20년 넘게 제가 사람을 만나서 아이디어를 주면 수천 명한테 아이디어를 줬는데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밥만 사주는 거예요. 이걸 결국 이게 내가 잘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바꾸지? 왜 사람들은 생각값을 내지 않을까? 이 문화가 잘 안 바뀌겠죠. 저희가 변호사들 찾아가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돈을 내고 점집에 가서도 복채를 내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면 돈을 안 낸단 말이죠. 근데 이 문화를 저 혼자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그러면 어차피 밥을 그 사람들이 사주니까 내가 밥을 주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밥값을 비싸게 내게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메뉴판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다가 기자님을 한 분 만나게 됐어요. 한국일보의 이윤주 기자님이란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 생각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제가 볼 때 속으로는 사기꾼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 기사가 한국일보에 나갔어요. 2018년에. 그리고 나서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게 되고 연합뉴스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뭐 CBS 방송 출연을 막 하게 되면서 생각식당 예약이 1년치가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350분 정도 상담을 하고 오늘도 또 상담을 했고 지금 저는 생각을 돈을 내고 파는 돈을 받고 파는 대한민국 거의 유일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대체 무슨 생각을 상담해 주는 거야? 궁금하시죠? 근데 제가 손님과의 상담은 비밀이에요. 그건 변호사처럼 똑같이 비밀로 해야 되겠죠. 고민을 상담해 주니까. 그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상담해 주는지를 책으로 썼어요. 그게 이 기획자의 생각식당의 책입니다. 안 사보셨겠지만 나름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도울 김용옥 선생님보다도 순위가 높았고요. 유시민 작가, 강홍국 작가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이 책 안에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제가 준비하다가 춘사영화제라고 영화 시상식을 보러 갔는데 이유는 제가 봉준호 감독님이 이해에 기생충으로 영화 춘사영화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같이 일하던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님하고 제작사인 그 바른손의 곽신혜 대표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시상식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 보이시죠? 제가 찍은 겁니다. 봉준호 감독, 제가 봉준호 감독하고 악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락처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본 감독님이 상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깐느에서 상을 받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춘사상을 받고 그리고 바로 미국 가셨어요. 그래서 오스카를 받으셨어요. 근데 너무 시상식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 영화가 훌륭한 한국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시상식은 이 모양일까? 그래서 제가 그때 외국계 광고대 행사 임원이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임원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춘사라는 영화 시상식을 하게 됐고요. 이병헌 씨가 첫해 이제 남우주연상 받고 이영애 씨가 여우주연상 받으셨고 봉준호 감독님을 그래서 2020년에 제가 총감독할 때 오스카를 제패하고 오셨을 때 춘사에서 최초로 백학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드렸어요. 원래 춘사의 상징이 학입니다. 청학, 금학 이렇게 주는데 백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마침 한국 영화 100주년 또 기념할 겸해서 그런 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인연으로 제가 작년에 대종상이라는 영화 시상식 하고 욕도 많이 먹고 개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저께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춘사영화상 고생했다고 시상자로 가서 시상했던 사진입니다. 네이버에 가시면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별로 기대 안 하셔도 돼요. 김지훈 감독님도 그날 김지훈 감독님이 상 받으셨어요. 김지훈 감독님 만났던 사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겠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영화를 기획하는 방법을 하이 컨셉이라고 합니다. 이건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방법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화 뭐 기생충 제작비가 약 150억입니다. 오늘 노량이 굉장히 비쌀 텐데 노량이 한 300억 정도 될 텐데요.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는 한 편이 평균 제작비가 1,500억이에요. 그럼 망하면 정말 크게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획 단계를 굉장히 고도화해서 하는 것을 하이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이 100년 가까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피칭해서 그 영화의 아이디어를 쉽게 요약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하이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뭐 5가지 정도로 만들 수 있는데 사업하는 거랑 비슷하죠. 사업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독창적이어야 되고 뭐 시장성이 있어야 비슷하죠. 이런 것들인데 좀 여러분 알기 쉽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비밀을 훔치기 위해 사람의 꿈으로 들어가는 도둑의 이야기를 표현한 영화 2010년 영화입니다. 뭘까요? 네, 인셉션이죠. 그렇죠? 그게 아까 그 한 줄이 하이 컨셉이에요. 이 영화가 시작된 모티브 그게 바로 그 한 줄이고요. 다음 것도 맞춰보시죠. 99년 영화입니다. 세상이 시뮬레이션 되어 있음을 발견한 해커의 이야기. 99년이라 아직 안 태어나셔서 모르시는 거겠죠? 네, 아직 안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자, 매트릭스죠. 영화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의 매트릭스. 다음 거 맞춰보실까요? 93년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주라기 파크. 그렇죠?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아까 스필버그 얘기해 주셨죠. 디즈니 얘기해 주셨죠. 25개 이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는 괜찮은 영화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스필버그의 데뷔작은요. 이 영화예요. 뭐죠? 조스. 조스가 영화사에서 왜 중요할까요? 이게 1975년 작품입니다. 조스가 영화사에서 왜 중요할까요? 블록버스터라는 말을 만든 영화예요. 세계 최초의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가 무슨 뜻이죠? 벽돌을 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한 시즌이나 겨울 한 시즌에 확 나타나서 그냥 모든 걸 깨버리는, 그러니까 벽돌 깨듯이 깨버리는 영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흥행 대작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고요. 이건 무슨 영화죠? 스타워즈죠. 77년 작품이고 미국이란 나라의 신화가 된 얘기.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주민들이 유럽의 이주민들이 가서 원주민이 인디언을 쫓아내고 세운 나라죠. 그래서 신화란 게 없어요. 신화라면 도둑질한 게 신화겠죠. 그러니까 그 신화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걸 채워준 영화가 바로 스타워즈죠. 여러분 이 스타워즈의 조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스도 미국인들에게 왜 블록버스터 흥행을 엄청나게 하게 된 이유가 그 음악이에요. 두둔 두둔이. 그냥 조스가 뭘 상징하죠? 미국인들에게 뭘 상징했을까요? 그 조스라는 그 식인상어가 소련의 핵잠수함을 상징하는 거죠. 적국.
이 스타워즈에도 스타워즈 빌런이 누굽니까? 다스 베이더죠. 다스 베이더. 다스 베이더가 이 가면 쓰고 있죠. 그게 사무라이의 갑옷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독일군의 마스크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스 마스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를 상징하죠. 다시 얘기하면 냉전 시대에 적을 상징하고 저런 제다이라는 그 밝은 편의 빛의 기사를 만들면서 미국인들에게 미국이 영웅의 나라고 적국이 있고 우리는 우주를 구하는 아주 훌륭한 나라라는 신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신화. 이 영화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단어가 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 우리로 치면 옛날 옛적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죠? 1972년작 대부. 제가 이 세 편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세 편을. 자, 이 뒤에 보면 여기 세 명이 나오죠.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조스를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이 대부를 감독한 프란시스 코폴라. 이분은 마틴 스콜세지입니다. 자, 이 세 명이 대학 동기는 아닌데 LA에서 같은 시기에 대학을 들어가요. USC, 그러니까 이 조지 루카스는 USC라고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남가주 대학이죠. 남가주 대학의 필름 스쿨에 입학하고 여기 스필버그는 3번인가 떨어져요. 그리고 코폴라는 롱비치 스쿨을 다니는데 이 세 사람이 영화를 전공하는 가난한 집안의 흑수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의기투합을 해요. 그래서 매일 그 USC 저 조지 루카스가 있는 USC 정문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친해집니다. 밥 먹고. 그런데 너무 지저지게 가난해서 파벨마스 보면 스필버그가 이혼 가정인 걸 알죠. 저 조지 루카스가 나름 장학생이에요. 나이가 제일 많았고 나름 장학생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이 좀 있으니까 밥을 사주면서 모임을 만들어요. 그 모임 이름이 정문 앞에 거제입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던 고학생들이라. 근데 이 모임이 중요한 게 이 세 명의 모임에서 엄청난 맹약을 맺게 돼요. 이 셋이. 그 맹약이 뭐였을까요? 헐리우드라는 곳은 저 셋이 70년대 학교를 다닐 때만 60년대 말 70년대 다닐 때만 해도요. 헐리우드는 세계 최고의 영화 성지였고 영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벽이 높았겠죠.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감독이 되는 벽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명문대 출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트스쿨에서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셋이 모여서 한 약속이 뭐냐면 셋 중에 한 명만 성공하면 그 사람이 나머지의 성공을 돕자였어요. 그 성공을 약속합니다. 마치 삼국지의 도원결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제일 먼저 성공했죠? 코폴라가 1972년 대부로 성공했는데 그 대부 전에 데뷔작이 있어요. 그 데뷔작을 제작해준 사람이 바로 조지 루카스입니다. 코폴라가 성공했죠. 그 다음에 누가 데뷔하죠? 조스로 스필버그가 데뷔하죠. 그 다음에 77년에 마지막에 루카스가 스타워즈. 그래서 이 셋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런 동료가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야 큰 조직을 만들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믿지만 사실 3명만 있어도 돼요. 내가 있으니까 2명만 더 있어요. 삼국지도 그랬잖아요. 셋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동료를 만드는 것. 자, 다시 영화 퀴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스필버그의 영화입니다. 소년에게 로봇을, 청년에게 자동차를, 성인에게 미녀를. 이 영화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영화예요. 이게 하이 컨셉이에요. 이 컨셉 만드는 방법이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뭘까요? 트랜스포머. 맞죠? 로봇 나왔죠? 아이들이 미치죠, 로봇. 그다음에 청년들, 미국 청년들은 자동차에 미치죠. 그리고 남자들은 미녀에 미칩니다. 그렇죠? 이 3가지 컨셉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이게 다예요. 작품성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 자, 이 영화 맞추시는 분은 제가 정말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에어리얼이 고스트바스터를 만났을 때. 어리신 분들 고스트바스터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귀신 잡는 영화예요. 귀신 잡는 사람들의 얘기가 고스트버스터. 지금 에어리어는 다 아실 거고. 이 영화가 뭘까요? 자, 이 영화 이 한 줄이 엘리베이터 피칭을 통해서 투자를 이끌어낸 하이커스입니다. 작가가 이 한 줄로 투자사에서 투자비를 받았어요. 이 한 줄로. 뭘까요? Man in Black. 잘 생각해보세요. 하시죠? 하시잖아요 지금. 맞죠? 저 이 영화를 어떻게 설명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뭐 외계인들이 예전부터 지구에 와서 숨어 살았는데 그걸 잡으러 다니는 무슨 기관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거 아주 간결하게 그러면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하이 컨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한지붕 세 가족의 비극. 여러분 다 아시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기생충. 실제로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님이 대학교 때 그런 대저택에 들어가서 과외선생 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됐고 그때 저 지하에 누군가 살고 있고 누군가가 이 대저택에 한 가족이 숨어 들어온다면 이라는 상상이 출발했어요. 한지붕 세 가족은 원래 희극이잖아요. 시트콤이고. 근데 이건 비극이죠. 이게 기생충의 하이커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해 유일하게 1000만을 넘긴 영화. 아마 서울의 봄이 올해간에 넘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유일한 1000만 영화죠. 범죄도시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범죄도시 하이커스는 뭘까요? 왜 극장에 사람들이 안 가는데 이건 성수기에 개봉한 블록버스터도 아니에요. 5월달에 개봉했어요. 왜 1000만이 넘었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원래 기획은 이거예요. 더티에리가 잘 아시는 이 크리스틴 이스트우드의 총으로 그냥 정의를 실천하고 다니는 사람의 얘기인데 그걸 주먹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찾은 건 요즘 MG가 좋아하는 컨셉이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범죄도시 시리즈 안에 1, 2, 3를 다 보면 이게 뭐냐면 단짠. 자, 웃겼다가 잔인했다가 웃겼다가 잔인했다가 이 영화의 특징이죠. 특징이에요. 서울의 봄은 단짠 아니죠. 서울의 봄은 뭘까요? 자, 서울의 봄 얘기 뒤에 나올 건데 아바타. 자, 우리나라에서 외화 중에 유일하게 올해 1000만을 넘긴 영화입니다. 아바타 2 물의 길. 아바타의 컨셉은 좀 복잡합니다. 이 아바타의 컨셉은 비욘드 스타워즈 오포지트인데요. 이게 되게 어렵죠. 스타워즈라는 아까 그 미국의 신화가 된 영화의 반대편으로 뛰어넘자라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뛰어넘자. 여러분 이 아바타의 감독이 누구죠? 제임스 카메론이죠. 타이타닉. 현재 전 세계 영화 스코어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타이타닉이 갖고 있던 기록을 자기가 스스로 깼죠. 아바타로. 제임스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은요, 아까 그 정문 앞에 거지들보다 더 거지예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 출신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가 있죠. 조지 루카스나 스필버거나 이런 전공하고 영화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뛰어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터미네이터도 했고 뭐 타이타닉 여러 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죠? 이 제임스 카메론이 이 영화의 영감을 어디서 얻었는지 아세요?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이 가지고 있는 기네스북 기록이 있습니다. 영화랑 별개로. 바로 잠수 기록이에요. 잠수정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12,000m까지. 그 잠수정을 자기 돈으로 만들었어요. 왜? 해저에 뭐가 있을까? 자, 오포지시라고 그랬죠. 스타워즈는 어디에 있어요? 우주 위에 있죠. 반대가 어디예요? 바다 끝이겠죠. 내려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빛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겠죠. 거기서 뭘 발견할까요? 거기서 살고 있는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식으로 야광이겠죠. 빛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발견하는 게 바로 이런 야광 색깔들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 여기서 영감을 받고 처음 만든 영화가 어비스라는 영화예요. 어비스는 실제로 해저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만든 영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흥행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옵니다. 바다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만들죠? 그 유명한 타이타닉을 만들죠.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우주로 날아가서 만든 영화가 바로 아바타입니다.
스타워즈의 반대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스타워즈보다 더 뛰어난 영화. 이게 이제 4편, 5편 계속 시리즈 나갈 거예요. 제임스 카메론이 제가 볼 때 훨씬 건강해요. 조지 루카스보다. 훨씬 많은 영화를 만들겠죠. 그리고 흥행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서울의 봄. 저는 VIP 시사를 가서 영화를 보고 돌아오면서 같이 본 친구들하고 영화 관계자들하고 정말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제가 200만 정도 듣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제목이 봄이잖아요. 제목이 서울의 봄이잖아요. 원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데 봄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요. 이 영화를 보면 절망이에요. 그렇죠? 왜 저랬지? 저 때 왜 저랬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화가 나서 안 보러 갈 것 같아. 화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 화나는 그 분노의 것들을 젊은 세대가 지금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의 봄을 보고 결국 공분 저희가 공감하는 것만이 흥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비자의 공감을 얻어야 아니요. 화를 내게 하는 것도 영화에서는 좋은 흥행 포인트죠. 공분. 열받아 죽겠어. 열받고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런 공분의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다음 강사도 있으십니까?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꾸 바뀌어가지고 어디서 끝내야 되죠? 뒤로 갈수록 점점 재미없어지는 얘기라 일찍 끝내는 게 좋아요. 7분? 그러면 이제 영화가 이제 모티브를 많이 얻는 게 문학입니다. 소설. 소설에서의 이 하이 컨셉을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이게 어딜까요? 일본 설국입니다. 설국. 여러분 설국의 첫 문장. 혹시 아시아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을 한 분 배출했고 노벨 문학상 아직까지 없죠. 아시아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있고요. 일본에 한 명 있죠. 바로 이 설국의 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기. 그 첫 문장입니다. 국경에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다. 이게 한글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면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 첫 문장은 사실 이 영화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설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건 첫 문장입니다. 이 첫 문장. 자, 한국 소설 한번 볼까요? 우리 현재 한국에서 가장 핫한 소설가시죠. 김훈 작가님. 카레노레의 김훈 작가님. 남한산성 카레노레 이런. 김훈 작가님의 카레노레를 보면 첫 문장이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데 겸손하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김훈 작가가 이 소설을 탈고하고 마침 오늘 본 노래한 이수신 장군의 얘기죠. 이 소설을 탈고하고 출간을 3개월 동안 연기시켜요. 그 이유는 다 책을 다 만들었는데도 연기시켜요. 왜냐하면 첫 문장을 가지고 3개월을 고민하십니다. 첫 문장, 소설의 첫 문장. 그 첫 문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왜 고민하셨을까요? 이것과 두 개의 문장을 놓고 고민하시거든요. 뭘 쓸까? 그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요. 저 조사 하나만 달라요. 이가 아니라 은. 여러분은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소설가들의 책을 분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우리는 그렇게 재단하고 판단하지만 소설가들은 저 조사 하나의 디테일을 위해서 그냥 머리 빠지게 고민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고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자 영화인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위대한 이유는 판타지라는 장르를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판타지 문학, 이 문학의 효시가 바로 이 반지의 제왕인데요. 반지의 제왕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톨킨,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왜 썼냐면 원래 언어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이 영화 속에 요정어도 직접 만들고 뭐 이렇게 언어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나이 먹어서 손자 손녀들이 생겼어요. 그럼 손자 손녀가 집에 찾아오면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이패드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할아버지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해주겠는데 근데 언어학자고 후쿠시마에 통달한 사람이라 일반 할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매주 찾아와서 해달라니까 결국 이야기가 떨어집니다.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 직접 내가 소설을 쓰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호빗이라는 작은 종족이 나오죠. 저 종족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상징해서 만든 종족이고 아이들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 호빗의 첫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In a hole in the ground there lived a hobbit. In a hole in the ground there lived a hobbit. 이걸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냥 놀이터에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호빗이 성공을 거둬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2편으로 만든 게 반지의 제왕이거든요. 그 반지의 제왕을 엄청난 독자들 기대를 다 충족시켜주고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야 되잖아요. 톨킨. 그리고 엄청 고민하다가 만든 문장이 있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문장. 샘이라는 그 프로도를 마지막에 업고 문제를 해결한 그 샘이라는 그 프로도의 종자가 마지막에 책에다 쓴 글인데요. 이거예요. He drew a deep breath. Well, I'm back, he said. 이렇게 끝나요. 이 문장이. 여러분 이 문장에서 문법적 오류를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하나밖에 없어요. 문법적 오류. 뭘까요? 안 보이세요? 이거 쉼표죠. 쉼표. 마침표로 끝나야 되잖아요. 저희 왜 쉼표를 넣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저 문장부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영화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도 아마존 프라임에서 계속해서 영화, 드라마, 시리즈, 소설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공부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찾아낸 인사이트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좋아하는 걸 주면서 그 좋아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바뀌게 하는 게 제가 하는 건데 오늘은 이 이야기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인사이트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진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제가 볼 때 내가 안 바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바뀌면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얼마나 편향에 빠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도와주는 일이 그런 겁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바뀌지 않고 있고 멈춰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것들을 스스로 깨고 인식의 자유를 찾아서 해방을 얻는 것. 그 일을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걸 휴리스틱 인사이트 혹은 휴리스틱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뭐 좋은 자리라 뒤에 한 100장 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영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오늘 노량 보고 왔는데 여러분도 먼저 봤잖아요. 저희 노량을 3글자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글자. 둥둥둥. 궁금하시죠? 극장에 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팬이어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신 우리 김우정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인사이트 미니 특강 2번째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이경연 성준 브레인센터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주제는 리더의 자존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주로 하는 부분은 이제 교육입니다. 사회과대학교 미술치료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학교 사업도 좀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 회사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오늘 대표님께 이제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반가운 얼굴들이 좀 보여서 갑자기 지금 설명이 좀 나왔는데요. 네, 말씀 듣고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수업할 때 어려운 분들이 저는 지금 환자분들한테도 수업 많이 하는데요. 대표님들이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디 한번 어떻게 하나 볼까?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절대 잘 웃지 않으신데 아까 보니까 너무 많이 호응해 주시고 웃어주시고 하셔가지고 교육 대표님 수업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선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와서 이제 강의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프린트물을 좀 먼저 준비하느라고 한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좀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를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우선 했어요. 근데 나는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좀 천천히 들어보시고 그럼 내가 아는 내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아마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제 읽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바퀴만 나를 알아보기, 그리고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애착과 나를 알아보는 서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잘 간단한 유형입니다. 저희 회사에 우선 빨리 넘기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소개를 드려야 될까요? 천천히 하세요. 사실 따로 준비를 많이 못했고 저는 이제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하는 일들이 어르신들 교육, 그리고 전시, 외부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뇌 건강 관련된 인지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내가 인지력이 떨어졌다,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한데 나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환자분들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특강 같은 경우는 따로 부탁을 주셨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 다 성공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전문 분야에서 정점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여기 참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성공이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실패를 좀 겪고 나서 그 실패를 제대로 기립도 삼아서 다음 뭔가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들이 보는 성공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이라는 콘텐츠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행복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 할 때 나는 좀 더 행복하지? 나는 이럴 때 좀 행복해. 이런 것들 혹시 있으세요? 가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말 안 하실 거죠? 대표님 어떨 때 행복하세요? 와인 와인 마시고 그럼 또 다른 거 행복하신 분 있으세요? 다른 거? 저도 아이들 밥 먹는 거 볼 때 행복합니다. 우선 행복이라는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복의 필수 요건 중에 한 가지가 돈, 명예, 사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행복한 지금 뭔가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아마 대표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 같아요. 동료가 있어야 행복한지, 정말 그런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주로 했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행복하신지 또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나 지금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 행복하세요라고 할 때 부자가 되는 거 이런 이야기도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게 어렵죠. 네, 근데 마음이 좀 더 나는 부자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좀 교육 관련된 일인데 얼마 한 6년 전에까지 이제 병원에서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넌 좋겠다. 아니면 너는 좀 무언가를 남들이 볼 때 생각하는 어떤 성공, 행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두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진짜 행복했지? 그리고 난 언제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한 번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진짜 돈이 많아 행복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꿈꾸는 미래에 관한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미래를 꿈꾸세요? 그러면 나는 정말 천천히 먹고 마시고 행복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무 이제 큰 법이긴 한데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진정 물어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씩 물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자존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자존심, 자존감 모두 다 아시죠? 이거 되게 쉬운 일이에요. 나 이거 자존심 부리는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 자존감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난 나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나 되게 나 잘 아는데? 응? 나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뭔가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 한대요. 나 이거 어때? 아니면 오늘 기분이 나빠?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로서 되게 온전한데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애정, 어떤 동의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자존감이 약한 뭔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들 수 있게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애착 유형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쉽게 보이는 게 친구, 연인, 그리고 부부 이렇게 가까운 사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귀찮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실까요? 없으시군요. 네. 저는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느샌가 자꾸 내가 이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 오늘 괜찮아? 나 오늘 어때? 오늘 기분 별로야? 이런 거. 그런 경험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겠죠.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난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한계를 정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강한 경우는 남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 우리 그 뒤에서 남 편곡이 너무 재밌죠. 뭔가 앞에서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좀 이런 거 같아. 저분은 좀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자존감이 좀 강한 분들은 좀 더 긍정의
더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리에 빠졌을 때 아니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나는 이렇게 또 나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자존감은 이렇다기보다 본인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정말 나를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긍정하고 본인 스스로일 수도 있고 함께하는 누군가를 긍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좋은 이야기, 안 좋을 때도 좀 이러면 더 희망적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함께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존감의 결정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커왔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을 지나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이 자존감 형성 그리고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요. 어릴 때 그 부모님한테 너 왜 이렇게 엄격한 부모님일수록 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너 왜 이만큼 못해? 너 왜 이만큼 안 되는 거야? 남들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래?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경우 그럴 경우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대요. 근데 뭔가 혼낼 수도 있죠. 부모님들이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긴 한데요. 그럴 때 한 번 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다 개체로 떨어뜨려놓고 뭔가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이제 그런 환경으로 잘 커왔으면 자존감이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요거가 있어요. 나 지금 내 자존감 어떻지? 나 자존감 나를 사랑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고 제가 그 테이블 위에다 놔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모두 다 하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가끔 나눠드리진 않았고요. 테이블 중앙에 있기 때문에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와인을 드시면서 하세요. 와인 드시면서. 드시면서요. 드시면서 와인을. 엉뚱한 척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 제가 걷어가지는 않거든요. 테스트 해보시고 바가지가 없습니다. 바가지가 없어서 시스템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자라신 여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을까요? 그러면 자존감 남는 거 있어요. 금방 하시죠? 너무 빨리 하셨죠? 10점에서 19점 사이는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하고요. 30점 이상 아마 29점 정도 다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존감 되게 높으신 이코노믹스, 미더키아 대표님들이실 것 같습니다. 다 점수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한번 또 자존감 테스트 해보고 싶다, 제대로 나를 알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수업 마치고 따로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네, 아, 네. 화장실로 네, 진짜 나가라. 사람들이 만만하기 때문에 네네 대표님께 전화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도록 전화 하겠습니다. 그만 중에 전화 좀.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가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 현상이라고 우리는 사실 일을 하고 뭔가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많이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면이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저도 사실 한 5개, 6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직책이 다 생기잖아요. 나는 여기서는 이런 직책, 어떤 역할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본연의 나, 진짜 나는 많이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안에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다르거든요. 무의식에 있는 어떤 내가 정말 원하는 행복, 정말 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좀 되게 힘들 때 많은 도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오늘 그 자존감 테스트, 뭐 다른 테스트들은 편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는 우리 이 역할을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고 이걸 꼭 수행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가면을 쓰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잘 써야 또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들도 그럴싸하게 보이겠죠. 그걸 편하게 보면 가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 안 불안한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저 아까 여기서 여기 올 때 불안했어요. 지금은 안 불안한데요. 나 잘할 수 있을까? PPT는 왜 안 켜졌지? 이런 생각으로 잠시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외부로 말할 수 있으면 불안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해요. 그냥 나 지금 기분이 이래. 나 지금 너무 좋아. 라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무례하지 않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라서 다 성공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어서 그런 엘리트일수록 우리 다 엘리트거든요. 그럴수록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럴수록 좀 더 외롭다는 생각을 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맞아 나 외로워. 맞아 나 좀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에 딱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중심인 경우도 지금 많은데요. 아까 드린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 목적이 이제 업무 중심인 경우 나는 일이면 돼. 난 일의 성공이 최고야라고 했을 때 그럼 일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대표님들이 언제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이제 상담 사례 같은 거 보면 같이 일하는 동료, 후배 누군가가 유출을 했다든지 이제 그래서 큰 어떤 금액적으로나 뭐 회사에 타격일 수 있지만 그보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나는 업무 중심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일이야, 나는 돈이야, 나는 성공이야.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난 정말 필요하고 나한테 뭔가 접할 수 있는 동료, 친구, 애정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미술 치료나 보통은 환자분들 많이 하시는데 전 연구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하드코어예요. 왜냐하면 인지력이 떨어지시거나 뭐 치매가 있으시거나 발달장애 있으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더 앞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제가 이제 주요 관심 분야는 이제 그런 아프신 분들에게 마음이 아프시고 또 뭔가 질환 있으신 분들에게 하는 컨텐츠나 일로 뭔가 비양 치료 그리고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구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은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 그런 분들 환자분들 오시면 우리랑 달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안함, 나를 모르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죠. 그게 굉장히 우울감을 만들게 되고 나이가 좀 더 들게 되면 그 우울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노화 현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질환을 겪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그런 나이가 아니시죠. 네, 근데 마음이 아프실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아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왜 이럴 때 불안하지? 나 왜 이럴 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은 좀 더 가볍게 제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라이트한 부분은 그리고 상담했던 내용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이 테스트가 아마 남아있고 오늘 마칠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의 부분인데 거기서 애착 유형 어떤 지지를 받았는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동료들하고 애착 파트너하고 어떤 애착을 보이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이블에도 애착 유형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 유형 테스트를 한번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애착 유형일까? 그리고 내가 불안할까? 아니면 내 이거 갖고 나 친구랑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애착 유형 테스트 애착 유형 테스트 와인을 드시면서 많이 하시는데 드시면서 하는 척 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천천히 실제로 애착 유형 테스트 이거 하셔야 오늘 식사가 가능합니다. 또 아주 귀하신 분을 오늘 모셨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애착 유형 테스트 제가 얼마 전에 그 후배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선물로 서로 신혼부부 테스트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라고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하고 해보면서 되게 많이 싸웠대요. 되게 많이 싸웠대요. 왜 싸웠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래.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나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 그러면 되게 좋은 선물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나도 지금 처음 보는 딱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이런 테스트지를 드릴 때 어쨌든 리더를 가장 양성하는 중요한 게 그 솔직하죠. 원이지 원장. 나만 보는 거니까. 진짜 열심히 해주시죠. 좀 가까이에서. 저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때 달라져요. 매번 똑같지 않고요.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시면 애착 유형 4가지가 있다고 안정 애착, 그리고 집착형 불안정 애착, 매니저님 이거 더 있어요? 회피형 불안정 애착, 그리고 혼란형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있잖아요. 같이 보고 하고 있어요. 여기다 기재하면 돼요. 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걸까요? 애착 유형이 안정 애착입니다. 아직 하시느라고 끝나고 뭐 찾아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떤 애착 유형인가를 간단하게 아실 수 있어요.
틀린 콘텐츠물 때문에 저거 보시고요. 이렇게 점수를 보시면 됩니다. 회피 점수 2.33, 불안 점수 2.6 안정했죠. 회피와 불안 점수가 마실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어떤 사건이나 뭔가가 있을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불안정, 애착 유형이야, 회피형이야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많아서 평균을 내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색 세 가지를 골라봐 주세요. 근데 이거 보시고 한 번에 고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색, 두 번째는 무슨 색, 세 번째는 무슨 색 이렇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내가 좋아하는 색 세 가지를 써주세요. 아니 이쪽은 그 음식 준비하고 있고요. 대표님 무슨 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아니요, 안 심각한데요. 간단하게. 첫 번째로 고른 색. 그린. 그린은 뭘까요? 전체적인 균형의 수호자라고 합니다. 본인이 고른 색이 있으시죠? 지금 안 됩니다.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보는 색깔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얘기해요. 두 번째 맞으세요? 블루? 네. 첫 번째. 남색은 아까 거기 있었나요? 남색 제가 남색을 연습했는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두 번째 고른 색이에요. 아까 세 가지 골라달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다음 다시 보여요. 첫 번째는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고른 색. 한 번에 세 가지 고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다 맞추면서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다시 찍으시니까. 지금 두 번째는 처한 상황이고요. 네, 세 번째는 꼬머리에 내가 지금 필요한 거. 핑크. 자만감을 주는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있을 수 있어요. 맞나요? 되게 좀 맞은 것 같아요. 항상 나가면 이게 제일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맞춰보라고 요청을 하시는데요. 가끔 잘 맞출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구체적인 자존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나,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맞나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집중해서 했어요. 자존감 테스트하고
집중해서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만든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경현 대표님으로부터 저 좋은 생각도 있고 자존감 회복까지 부탁드리고요. 많이 시작하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생각 만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이블에 계신 분들과 맛있는 식사와 맛있는 와인을 함께 드시면서 서로 질문을 공유하시고 쉬는 시간을